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자, 저희는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논술과 철학 강의 2편이고요. 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서 저희가 뭐 각 나름의 논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매번 말하듯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읽는 거겠죠. 진짜 네. 아니 꼭 저희 그 방송만 그냥 듣지 마시고 책은 직접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그 저번 주에 저는 가장 기억나는 게 그 칸트가 했었던 말 중에 필로소피를 하지 말고 필로소피렌을 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필로소피는 그냥 철학인 거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한다는 철학이었던 거고 필로소피렌은 철학하는 법을 배워라.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막 줄거리던가 여기 있는 텍스트를 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철학일 수밖에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과정들은 필로소피렌, 철학하는 법, 맞습니다. 철학을 사랑하는 법 이런 과정들이 담길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소개해주는 사람 정도라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넣어주는 해설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꼭 저희가 추천하는 책들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같이 진짜. 호흡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댓글에 저희가 이제 추천해준 호모 에로스인가 그걸 사서 보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그 저희도 가끔 이야기 나누지만 진짜 괜찮은 게 사실 램프레이트 책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책들이에요. 진짜 그렇죠. 누가 읽어도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진짜 학부책이니까 그 램프레이트 서양 철학사던가 막 힐스베르그 이런 거는요. 그건 대학교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그걸 또 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하니까 대화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책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셋째 대목 우리는 어떻게 철학을 해야 할까 가보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도울 선생님의 그 논점들이 이어집니다. 네. 여기서 처음에 나오자마자 나오는 게 이제 내 마음의 우상을 타파하여라. 이 파트에서는 그냥 그 베이컨의 4가지 우상. 저희 그때 예전에 램프레이트 편 봐보시면은 아마 잘 설명이 돼 있을 텐데요. 근데 그때 우리가 또 꽂혀가지고 4가지 우상을 거의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했죠. 파트 분량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때 유익하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좋은 내용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꽂혔던 내용인데 도울 선생님도 꽂힌 거 보니까 이거는 서로의 기가 통한다. 기가 통한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 4가지 우상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하고 그냥 이 파트는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저희 해설보다 나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놀라웠던 게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예전에 근데 또 도울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깊이의 좀 차이를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어요. 그때 16세기 철학자였고요, 영국에. 그 램프레이트 저희 서양 철학사 때 진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연역법과 귀납법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귀납법이라는 거를 좀 대표적으로 쓴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이게 조금 속설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셰익스피어가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런 말이 굉장히 좀 정설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이컨이 그럼 자기 이름을 숨기고 가명으로 셰익스피어로 그렇죠. 글을 발표했다는 거죠. 약간 호메로스도 그랬다고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개인 인물이 아니라 뭐 약간 집단, 뭐 베이컨을 필두로 한 집단 이런 말이 굉장히 진하게 있습니다. 그냥 제 그럴 수도 있지. 루머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여기서도 셰익스피어에 대한 그 베이컨이 좀 예시를 많이 들어요. 뭐 극장의 우상이니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인물이고 맞아요. 이 사람이 했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우상이라는 거를 펼쳤었습니다. 오늘 그 4대 우상을 한번 같이 돌풀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돌풀이 아니라 도울 선생님. 도울 선생님. 돌풀은 적어요. 돌풀 선생님의 저는 보잘것없고 해설도 오늘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님. 돌풀 선생님과 윤 선생님의 하지만 저희보다 더 큰 선생님인 도울 선생님. 이름을 정말 잘 지으셨네요. 이게 그죠. 굉장히 약간 착시현상 생기듯이. 그래서 좋은 칭호입니다. 제1의 우상이 종족의 우상. 그렇죠. 근데 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면은 이 무전제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우상이라는 거 뭐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권위의 상징들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했고 그 첫 번째가 아까 종족의 우상.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우상이 4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타파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철학적인 사유, 무전제의 사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종족의 우상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편견. 그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 또 예시가 나오잖아요. 또 재밌는 장자의 예시. 장자의 그 이런 일화가 있대요. 그 선인 그러니까 신선 2명이 대화를 하다가 저기 조선 땅에 저기 아름다운 춘향이라고 있는데 그 춘향이가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러 가자. 근데 다른 신선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금붕어 봐라. 금붕어가 춘향이를 보면 도망가지 않냐. 못생겼다고 도망가지 않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제비도 춘향이를 보면 못생겼다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이 예쁜데 금붕어나 뭐 제비나 소, 말 이런 애들이 동물들이 인간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답겠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주앙쯔라고 써 있고요. 네. 그 제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앙쯔가 장자입니다. 네, 장자. 근데 장자의 책들이 장자의 내용들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메타포적이고 그 딱 다 읽고 나면은 와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읽어보셨어요 혹시? 좀 핵심들만 워낙 많아가지고 다 읽진 못하지만 훑어보는 거는 많이 봤었어요. 장자는 저는 꼭 보고 싶어요. 너무 우화 같지 않아요? 이소부 같잖아요. 맞아요. 장자는 그 제가 기억하기로 노자 도덕경은 81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분량이 많아가지고 엄청 두껍죠. 다 읽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원하는 챕터를 좀 읽는 편인데 저는 이미 사놨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노자 장자는 저희가 꼭 해야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꼭 해야죠. 매력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족의 우상,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게 제1 우상인데요. 뭐 우리가 뭐 미학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뭐냐? 아름다움도 결과적으로 가다 보면은 존재론적인 접근으로 가게 된다. 아까 말했지만 뭐 인간이냐, 금붕어냐, 혹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혹은 뭐 이데아냐, 아니면 여기 현상에 있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것들 등등이요. 178쪽에 이제 그 미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장이 나와요. 미학에 단단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술론은 별로 경청할 가치가 없다. 전 이걸 보면서 좀 찔렸던 게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정도 영화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막 신나게 떠들었죠. 이런 영화는 잘 만든 영화다. 뭐 이런 영화는 좀 이런 영화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해서 미학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모든 예술이 다 그러겠지만 잘 만들어진 영화, 잘 만들어진 음악, 뭐 잘 만든 웹툰, 잘 만든 소설 이런 게 다 미학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인간이 느끼는 아름다움이 과연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이렇게 뭐 책을 읽은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과제로 다가왔어요. 앞으로 미학 관련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우린 보통 임의로 영화 뭐 잘 만든 영화에 대해서 자기 느낌대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성을 획득하려면 어느 정도 깊이를 획득하려면 미학적인 그 바탕을 두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해요. 그죠? 완전 이게 그 특히나 미술 작품이던가를 봐도 진짜 그 전체 그렇죠. 전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철학사를 읽었었던 거랑 같은 개념처럼 전체 구조를 모르다가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나오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흐름을 모르잖아요. 근데 흐름만 알면 예를 들어 뭐 헤겔을 잘 몰라도 칸트 다음에 헤겔이 갔다 하면은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뭐 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이제 관람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하고 가야 돼 또. 맞아요. 그 미술의 전반적인 역사나 흐름, 그리고 이 작품을 왜 작가가 그렸는지 그 의도 이런 걸 모르면 엉뚱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래서 미학은 저도 진짜 꼭 공부하고 되게 싶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예전엔 그래서 미학이 도대체 왜 있을까에 좀 의문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좀 미학을 그래서 공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음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뭐 영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미학이 필수적이다. 맞아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진짜. 왜냐면 미학은 윤리학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옳고 그름을 좀 따지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나오는데 아름다운 것이 객관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의 체험 그 자체를 규정하는 말로써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과연 존재할까요? 그 아름다움은 나의 경험, 나의 주관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저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다른 사람은 그 영화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달라서 여기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상과 나의 기의 끊임없는 교감이다. 아름다움이란.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 교섭, 뭐 느낌의 대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체험이다. 아름다움은. 그럼 이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뭐 이성한테 반하는 그런 것도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너무 예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통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의 맞아요. 교감. 이거를 좀 연구해보고 싶긴 해요. 공감 갑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제 그 말하는 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 맞아. 그래서 베이컨이 지적한 가장 중요한 종족의 우상은 우리의 감각에 관한 것. 그러니까 내 감관, 눈, 코, 입, 귀, 피부 같은 걸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의심해보고 좀 우리가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베이컨은 우리의 감각이 엉터리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물도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엉터리로 비추게 되는 경향이 인간한테는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종족의 우상이 조금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종족의 우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 네.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종족의 우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뭐 고양이의 눈으로 보고 아니면 뭐 책상의 시각에서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오류니까 인간이 아닌 다른 대상에 나를 투사하는 거죠. 투영해서 그 사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약간 그 부처 같은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불교에도 그런 게 있나요? 인간으로서 해탈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에서도 마지막에 이거를 깨우치면 내가 냇물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막 진짜 고양이가 되기도 하며 좋네요.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다 부처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해요. 진짜 종교의 그 목적 거의 모든 종교의 목적도 나를 집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주제 중에 화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무가 되면 돼요. 내가 없어지면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나만 없으면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생각 그런 게 없으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세계 만물을 다 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나라는 게 있어버리면 이 나가 계속 걸려가지고 한 사람도 나조차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나를 넘어서는 거 내가 무가 돼버리는 게 요즘에 저희 화두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종족의 우상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맥락은 결국 인간을 넘어서고 종족의 우상하고 솔직히 동굴의 우상은 그거잖아요. 개인의 편견, 아집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아집인데 그 아집을 넘어서는 게 지금 말한 게 그 두 가지 우상을 다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내가 무가 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하고 이게 되게 맥이 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말이 굉장히 그 부처 사상과 노자 사상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딱 말 나온 김에 동굴의 우상은 그 플라톤 동굴의 비유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딱 우물한 개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의 좁은 소견에서 그 빚어지는 착각들 그리고 편견,
그리고 민족이 빚어내는 우상, 만족.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 근데 이 우물안 개구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장자가 또 그 예시를 들어줬는데 참 글을 참 잘 쓰셔요. 너무 재밌죠, 이 이야기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국가편, 그러니까 플라톤 국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건 장자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네. 또 국가에 대한 비유를 해주는데요. 그 플라톤 동굴에서도 우물 안의 개구리와 되게 비슷한 점이 있죠. 그 한 죄수가 죄수들이 동굴에 있잖아요. 제가 그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본 것 같아요. 네, 동굴 안에 이렇게 그 큰 절벽 밑에쯤에서 같이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벽에 그림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자는 저기 바깥에 동굴 입구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뭔가 사물체들의 비춰진 그림자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 마치 올드보이처럼요. 갇힌 사람들은 그 벽에 비춰지는 그림을 보고 저게 실제다, 저게 실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어떠한 그 갇혀 있는 죄수 한 명이 어떻게 우연찮게 나가게 돼요. 풀려가지고 동굴을 밖에 풀려서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입구를 나가 보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가 봤던 건 다 그림자구나. 그거를 알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게 존재하고 막 여기 있는 뭐 토끼는 이런 거며 우리는 이런 모습이구나를 깨닫고 동굴 안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같이 묶여있던 죄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드보이들.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그림자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다 가짜야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죄수들은 그 말을 안 믿은 거죠. 안 믿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사수를 풀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그를 죽여버려요. 맞아. 이게 근데 과연 근데 저희의 실제 지금 삶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야, 그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맞아. 우리가 지금 시스템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맞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가장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맞아요. 맞네요. 인간들의 어리석음 계속 반복된다. 자기가 그러니까 아직 편견에 갇혀 있으면 신이 와도 신을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살짝만 또 말씀드리면 장자에 비유됐었던 장자에서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에서는 이제 뭐 밖에 뭐 거북이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한 거북이라고 할게요. 한 거북이가 우물 안에 있는 거북이를 보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개구리든 거북이든 아무튼 어떠한 그 동물이 있는데 거기 우물 안의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되게 행복해하면서 자랑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물 밖에 있는 그 거북이가 그거를 보고 막 혼을 냅니다. 야, 그게 너 지금 그 조그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밖에는 이런 뭐 바다도 있고 뭐도 있다. 맞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걸 왜 잠깐 짚고 넘어갔냐면 이 두 가지를 도올 선생님이 예시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맞아요. 이제 동서양 철학의 관점이 좀 갈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생각의 길이 되게 다른데 아까 방금 말했던 장자에서 나오는 우물안 개구리는 이런 관점이래요. 우물안 개구리인 너의 그 우물도 실제 존재하는 거고 내가 있는 바다의 세계도 실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는 거야. 하지만 거긴 좁은 세상이야. 거기는 좁은 소견을 가진 세상이야 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플라톤의 그 동굴은 동굴 안에 있는 그 세상과 동굴 밖에 있는 세상을 이원론으로 나눠버려요. 여기도 존재하고 저기도 존재하는 게 아니고 동굴 밖에가 진짜 참이다. 동굴 안은 거짓이다. 이데아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서양의 그 사상은 이원론적이고 동양은 일원론적으로 그렇죠. 하나로 묶어서 다 본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구분과 분리를 잘 알아둬라.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분과 분리의 문제는 동서양 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다. 동양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맞는 것 같아요. 동양은 실존주의적이에요. 뭔 말이냐면 제가 노자랑 공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이 진짜 바이블로 갖고 다니는데 노자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실존주의. 그러니까 실제 지금 너가 존재한다. 너는 존재하는 아이다. 무슨 뭐 이데아에 있는 뭐 이런 애가 아니고 여기 이 삶이 전부다.
이런 관점들이에요. 대부분 다. 동양 사상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양 사상은 플라톤의 그 그늘 아래서 다 이원론, 즉 표현하자면 존재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 맞을까? 맞아. 사실 내 존재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아닐까라고 하는 존재론. 그래서 동양은 실존주의적인 경향이 좀 크고 서양은 그 존재론적. 아, 내가 정말 존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또 나오잖아요. 엄청 중요하게 나와요. 이따 한번 또 해보죠.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제3의 우상 가볼까요? 예. 제3의 우상은 시장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말 그대로 떠들고 다니고 여기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런 것들이죠. 이게 언어적 개념이 약속이 서로 달라서 전에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예시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깊게가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론해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똑같은 단어라도 내가 알고 있는 뜻과 상대방이 쓰는 뜻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그 너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전제의 대전제를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을 전제로 하나님이 있다는 거, 신이 있고 신이 이 만물을 만들었고 다스린다는 걸 전제로 모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님은 신을 전제로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어긋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맞아요. 또 사람마다 뭐 트라우마도 있고 뭐 각자 살아온 삶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짚어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이 지금 시장의 우상에서 나왔었던 그 글이 그 서구 사회와 우리 동양 사회의 어법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의 스타일이 맞아. 그러니까 서양은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직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고 동양은 되게 막 은유적이고 되게 시적이고 돌려 말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가 여기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어요. 보통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뭐 플라톤이든 뭐 다 이제 장돌배기 시장에 다 시장에서 함께 광장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지식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서양은 동대문 시장 이런 거 남대문 시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막 떠들잖아 사람들이. 옛날에 뭐 고대 아테네 때 뭐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도 광장 연설의 대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장에서 같이 호흡을 하며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었고 동양은 지식인들이 다 관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맞아. 관료가 되니까 직설적으로 임금한테 전하면 안 되잖아요. 또 왕한테 잘못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목이 잘려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뭐 비유나 고사를 가져와서 그렇죠. 옛날에 어떤 왕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면서 막 그게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게 네. 책들이. 와. 근데 저는 진짜 이거 보고 많이 감탄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동양의 고전들은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가나 봐요. 시적으로 가잖아요. 네, 되게 문학적이잖아요. 노자 도덕경 보면 다 시거든요. 다 시예요, 그냥 다. 왕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돌려 말하기.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것. 근데 둘 다 이게 그러니까 서양이 우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서양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동양도 동양만의 장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네, 둘 다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네, 둘 다 보완하는 관계죠. 그리고 제4의 우상을 가볼까요? 네. 제4의 우상은 극장의 우상인데 이거는 약간 그 도그마에 속박되어서 나의 판단을 그르게 하는 우상들인데 도그마는 독단입니다.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확증 편향을 일으킨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권위에 대한 신봉에서 일어나는 착각들 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극장이냐면 연극 볼 때 우리가 마치 그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연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적당하게 엉터리로 배합하는 데 따라 환상적인 철학들과 이단적 종교들이 무수히 탄생된다. 이게 이제 극장의 우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정말 종교적인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그 이런 굉장히 강한 텍스트를 쓰시는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위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의 삶에 좋을 거다. 소크라테스든 뭐 콩트든 예수든 콩쯔네요. 그 공자.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예수든 시타르타든 모두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위인을 한 명 정해놓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믿어버리면 그 사람 말에 내가 그냥 따라간다는 휩쓸린다는 거죠. 무전제 사유가 아니죠. 네,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도원 선생님은 그 무조건적으로 우상 말 그대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해라. 맞아요. 그 위인을 이해해라. 근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지식인들,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상을 많이 만든다. 아 진짜. 그래서 이런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맞아. 인간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나한테 있다는 것. 이것의 유학의 기본 개념인 기본 이념인 수신 정신이다. 저도 근데 공부를 처음 할 때 누구나 그렇겠지만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한 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100권을 읽은 사람은 또 그만큼 또 겸손해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푸코를 이제 강의를 듣고 책을 조금 읽었는데 푸코가 말 그대로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있죠. 이 사람은 천재다. 글 잘 쓰긴 하거든요. 그 사람 말도 다 맞는 것 같고 설득력이 있는데 그래서 막 이제 우상이 됐죠. 푸코가 저의. 또 이제 들레즈를 또 배웠어요. 들레즈가 또 저의 우상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계속 그런 걸 경험할 거야 아마. 맞아요. 윤님도 요즘에 니체와 어떻게 보면 그게 이 한 끗 차이인데 맞아요. 니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진짜 스승 뭐 선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절대 근데 우상은 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왜냐면 니체도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도 결국 사람이었을 뿐이다. 저도 그래서 예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전에 저한테 절대적인 말 그대로 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네. 신은 그냥 믿으면 되는 그쵸, 거예요. 믿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그런 믿음은 그 강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요즘에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다.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했는지, 왜 그때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깊게 한번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일지라도 내가 신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스승처럼 아니면 친구처럼 보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또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공감해요. 진짜 공감해요. 맞습니다. 뭐든지 그냥 우상화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볼 때도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비판을 해야 되고. 비판 되게 중요하죠. 그 비판하는 것들 통해서 아마 대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또 서양 철학사 공부하면서 배웠던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비판 정신, 회의적인 거, 의심하는 자세. 항상 그 선대 철학자들을 비판하면서 후대 철학자들이 나오거든요. 다 그랬어요. 솔직히 후대 철학자들은. 맞아요. 플라톤 잘못된 것 같아.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닌 것 같아. 칸트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항상 반대 의견을 내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철학사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의 마음에 갖고 있는 우상은 독재의 증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독재 온상이다.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은 뭐 사회적이나 내 마음의 모든 독단이라는 거고 독재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없어질 때 우리 사회의 독재도 없어질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의 태도거든요. 어떤 우상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독재의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근데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저는 요즘도 계속 꽂히는데 이게 제 인생에서 절대 안 잊혀지는 게 그 도가도 비상도만큼 대단한 말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뒤에 같아요. 또 나오죠. 맞아요. 뒤에 또 나옵니다. 가보죠. 한번. 이게 진짜 정말 공감이 좋습니다. 많이 갑니다. 넷째 대목부터 가볼게요. 이제 철학 좋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철학사를 어떻게 공부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논합니다. 간단한 게 여기는 그냥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철학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주제별로 가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공시적인 방법, 뭐 통시적인 방법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간단해요. 그리고 이제 뭐 불교의 교선 하면서 나오잖아요. 교라는 건 그 부처의 가르침을
문자를 해석하는 공부, 그러니까 우리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책을 읽으면서 하는 게 교고, 선은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고 명상에 의해서 그 선불교라고 보통 하죠. 깨닫는 거. 그 성철스님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선이에요, 선? 네, 선불교.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제 본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음 얻고 나오면 또 나오고. 근데 도울 선생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선이 없는 교는 공허하다. 교가 없는 선은 맹목적이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완전 따지면 선불교죠.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깨달았다. 소크라테스는 책 읽지 말라 했잖아요. 공부하지 말라고. 사이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플라톤 같은 경우에 완전 그 교 쪽인 거죠. 따지면. 그러니까 책을 엄청 썼죠. 책을. 근데 우리는 더 아무튼 우상화하면 안 되니까 이 두 개를 가져가는 게 둘 다 필요하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선에서도 두 개로 나눠진대요. 도너와 점수. 도너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거. 점수란 점차적으로 닦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도너는 갑자기 깨닫는 거. 팍 깨닫는 거고 점수는 말 그대로 점점. 점차. 근데 사실 이것도요.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갑자기 생겨난다는 것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다가 예를 들어 내가 배구 선수인데 스파이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되면 맞아, 이런 때가 있어. 이거는 점수들이 쌓인, 그러니까 과정들이 쌓인 깨달음인 거잖아요. 점수가 쌓이다 보면 갑자기 도너가 일어나고, 도너가 일어나는 데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도너 이후에도 또 점수가 또 계속 되고, 그렇죠. 또 다시 도너가 되고, 이렇게 왔다 계속 완전 정반합이죠, 이것도. 네, 정반합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저희가 지금은 둘 다 약간 건강한 생각이라고 보는 게 물론 도울 선생님의 영향이 있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원론적으로 우상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반드시 점의 과정의 극한에서만 발생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과정이 없는 도너란 있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점수는 도너를 전제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서로 같이 가는 관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리고 한 문장 제가 되게 공감 갔던 게 깊으면 깊어질수록 인간은 넓어지는 거고 넓으면 넓어질수록 인간은 깊어지게 마련이다. 왜 그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기도 하고, 야, 넓은 사람은 깊지를 못해. 깊은 사람은 넓지를 못해. 맞아요. 그리고 글 잘 쓰는 사람은 말을 못해.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을 못 쓰고, 또 뭐 철학 잘하는 사람은 예술을 못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 말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글을 잘 쓰는구나. 이게 좀 하나만 잘하게 되는, 하나를 아예 그냥 좀 트라우마가 되고 못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빠졌던 적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좀 더 이게 조화로운 사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어떻게 넓은 사람이 깊을 수가 없으며 어떻게 깊은 사람이 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진짜 같이 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뭐든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뭐 가령 뭐 일을 하는 것과 행복을 쫓는 게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맞아요. 뭐 사랑과 또 나의 삶과 이런 것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또 뭐 역시나 여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고요. 근데 특히나 이 챕터는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정말 여기만큼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책은.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 어쨌든 저희는 지금 철학이니까 모든 철학사는 문화사다. 전 여기를 정말 외워야 될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주변 이들에게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주장을 하지만. 그죠. 과학을 공부하는 거는 우리 그런 그 어떤 인터넷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카페에 가면은 정보가 진짜 다양하죠. 정보. 예를 들어 주식 카페다. 그럼 주식에 관련된 정보가 정말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타로다. 타로에 관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빗대어 보면 과학 카페다. 과학에 대한 정보가 쫙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럼 철학은 뭐냐? 전 철학은 생각의 카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넣어놓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별의별 고민들, 별의별 상상들이 다 있는 그 한 인터넷 카페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읽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을 이 소크라테스라는 아이디
쓰신 어떤 유저가 썼네 하면서도 공부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나오는 게 모든 철학사는 문화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철학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냥 배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철학사는 거기에 흐르고 있는 문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철학이 제기하는 그 문제들 이거를 잘 봐보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계사 공부하면서 한국사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우리 역사들은 항상 그 지하철의 한 칸 한 칸 한 칸 이 칸칸칸으로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르네상스가 탄생되었다. 그 다음에 뭐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 중간 사이, 그러니까 이 연결다리가 항상 비어 있거든요. 그렇죠. 설명이 빈약해요. 맞아. 근데 여기에는 이 칸에서 이 칸으로 넘어간 거는 무수히 많은 사유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변화가 된 건데요. 맞아. 근데 그 연결다리, 그 사유의 커뮤니티가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 시대를 변하게 만드는 문화의 그 순간들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하긴 우리가 뭐 르네상스가 왜 왔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철학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르네상스가 올 수 있었다. 맞아요. 이런 이유를 알게 됐잖아요. 과정.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바꿨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쫓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에 젖게 되고 맞아. 이거를 바꿨었던 그 정말 그 시대 정신을 공부하는 거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좀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철학이 제기하는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 상황인 건 맞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위대함은 그 문제 제기에 있는 것이며 맞아. 결코 그 문제 해답은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단순하게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시절에는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거고 그렇죠. 뭐 공자 시대에는 그런 제사가 당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이게 보편적인 그냥 자기의 그 문화사인 거예요. 필연적인 문화사.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관점을 잡아야 되지 이 사람들이 해답을 내려놓은 거에만 틀렸다 맞다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자가 제사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의 21세기에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되게 고리타분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야, 제사를 왜 지내? 맞아. 이거 뭐가 있다고 신이 있고 뭐 유령이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거 말고 맞아. 제사를 왜 지내야 하는가라고 했었던 그 문제 제기 이거를 공부하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스승도 얘기했던 게 철학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거는 답은 각자가 이제 생각할 영역이고 각자 적용하는 건 다 적용 시점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철학의 좀 뭐랄까 유용성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 구조를 보는 거, 요런 데 있다.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답은 각자가 그냥 알아서 찾는 거다. 맞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문제 제기만 하면 돼요, 철학은. 맞아요. 철학자들한테 다 가가지고 점집처럼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제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냥 문제 제기, 이 책도 보면은 이 책을 다 읽어도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내가 고민할 문제예요. 맞아요. 어느 대학에 갈지, 뭐 어느 직장에 갈지 이건 나한테 주어진 문제지. 여기서는 진짜 우리가 어떤 그 생각의 길을 알고 구조를 알고 문제를 아까 우상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해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걸 던져주는 거죠. 문제 제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또 새로운 보이지 않았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나 자신으로서. 네. 그런 학문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그냥 그 사람의 철학책을 읽는 것도 좋고 혹은 그 위대한 철학가였던 사람들이 아니어도 지금 시대의 철학적인 인문학책이던가 뭐 과학책이던가 미술책 다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거에 또 갇히면 야 철학은 철학사를 먼저 읽어야지. 야 철학은 이거지. 야 예술이 철학이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교선 불교와 그리고 도노와 점수를 그러니까 또 교 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렇죠. 교만 더 가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 종합해서 말하면 굉장히 그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철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빠질 수 있는 오류나 함정 그리고 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세요. 그리고 철학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 책을 진짜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공감합니다.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의 바이브로는 조금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는 부분을 정말 잘 짚어줘요. 방금 이제 방송 녹화 직전에도 윤님하고 이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도 이 책을 보면서 방향성을 또 고민하게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진짜 많이 흔들리게 될 정도로. 진짜 그래요. 네.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세웠던 계획들이 그렇죠. 되게 우상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철학사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최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게 아닌가 좀 고민이 되는. 진짜. 너무 교쪽으로만 갔나? 선을 너무 이렇게 그랬던 거죠. 저희한테 참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기들인 거죠.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개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참 패러다임의 변화를 준다는 거는 맞아요.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강 끝내고요. 좋습니다. 5번째 챕터. 그 5째 대목 철학적 사유를 결정하고 있는 3가지 유형. 여기서부터 또 좀 거대한 또 논의가 시작돼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219페이지고요. 아마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한 15분 정도 하고 2부 시간대 또 할 거니까요. 일단 진행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볼게요.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219페이지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게 화이트헤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에 대한 풋노트다. 풋노트는 주석인 거죠. 플라톤의 주석을 달고 있다. 모든 서양 철학사의 그 철학자들이 이걸 이제 풀어내면 돼요. 이제 이 얘기부터 하면 되는데 그 주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책 보면은 이렇게 뭐 1 하고 가로쳐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달잖아요. 맞아. 그거 말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플라톤 하나만 이해하면 서양 철학을 끝내준다는 말인데 맞아. 이게 조금의 과언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서양 철학사를 한번 훑긴 했지만 확실히 그 플라톤을 못 벗어나. 그 후대 철학자들이 그 안에서 계속 놀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을 반박한다든지 하면서. 근데 전 진짜 도울 선생님한테 감탄한 게 여기 서양 철학을 강의하는 이유가 그리고 자기가 서양 철학을 그래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서양을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다고 하고요. 맞아.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서를 너무 나누지 말고 서양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동양을 알 수가 없다. 나의 철학적 성장도 그래했다. 처음에는 풍부한 동양 고전에 이렇게 심취해서 발전해 나갔다가 그러다가 서양이 미쳤었다. 근데 그러다가 그 부족한 지점을 보고 다시 동양으로 돌아오고 동양이 미쳤다가 다시 서양에 가고 그랬더니 이제 또 동양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서양도 조금 알 것 같다. 이 시점이 그러니까 8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거의 이제 20-30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또 깊게 공부하셨겠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동양과 서양 다 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도 이제 나름 철학 강의를 하시고 아카데미까지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잠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은 중국 철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의 맥락인 그분이 했던 말은 그런 거였어요. 자기는 서양 철학 위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철학은 좀 건드리기가 좀 꺼려진다. 왜냐하면 중국 철학을 하는 순간 중국 철학이 서양 철학을 다 먹어버린대요. 그 논의 자체가 어떤 말인지 좀 감이 오시죠. 중국 철학의 논의가 서양 철학의 그 모든 말들 다 먹어버린대요. 먹는다란 말이 이분도 나는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좀 중국 철학을 좀 주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도요 선생님 이 얘기 들으면서 그래 둘 다 공부할 필요가 있지. 맞아요. 네. 근데 어떤 게 뭐 우월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확실히 저희도 얄팍하지만 그 각자가 자기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껴요. 동양에서 못 가진 것들을 서양에서 진짜 가질 다르잖아요. 정말 달라요. 이건 우리한테 축복이에요. 만약에 똑같았어 막 그러면 얼마나 좀 편향적이었겠어요. 근데 완전 다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적인 것이 섞인 사람들을 또 봐요. 그럴 때 되게 또 재밌어요.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보편적인 건가 보다.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객관화라는 게 객관화는 동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만 살다 보면
한국이 동양이니까 한국을 못 벗어나면은 한국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한국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뭐 미국을 간다든지 밖에서는 더 한국이 더 잘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도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가 아 이제 좀 여기에 좀 적응됐다 싶으면 중국 철학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또 서양이 또 객관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먼저 서양 철학에 대한 걸 조금 좀 깊게 논의해 주시는데요. 맞아요. 플라톤. 이제 플라톤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의 근간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386년 아카데미아, 그러니까 아테네에 조그만 글방을 만들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아카데미다. 뭐 이런 말하죠. 여기는 어디 아카데미. 그거의 첫 시작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아카데무스라는 히랍 영웅의 이름에서 딴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우리나라 서울로 치면 뭐 충무로에 있는 학원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토픽을 잘 생각해 두세요. 맞아요. 그 아카데미아의 가장 그 대문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바로 서양 철학의 2400년 역사 이게 다 담겨 있다.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만 알면 끝내주게 되어 있는데 플라톤은 기하학만 알면 끝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기하학이 뭘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챕터가 이제 우리말의 기원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 역사를 좀만 말씀드릴게요. 이 마테오 리치라는 1552년부터 1610년 사이 살았던 이태리 신부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요. 기하학이. 근데 이 기하학의 기하는 중국 발음으로 지허인데 이 사람이 그 이태리 신부가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 즉 유크리드가 쓴 기하학 책. 우리가 유크리드 기하학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갖고 번역을 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엘레멘츠. 근데 기하학은 영어로 지오메트리예요. 그 이때 이 지오는 히랍어원으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오는 땅, 메트리는 히랍어원으로 잰다. 즉 땅을 잰다. 땅을 재는 학문이다. 지오메트리, 기하학이란. 근데 그 전에 기하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동양에. 근데 그 플라톤이 말했었던 그런 종류의 기하학이 동양에 상륙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아까 말했던 마테오 리치라는 한 16세기경 네, 그때쯤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태리 신부가 기하학을 왜 전도했는가? 그러게. 하나님만 전도하면 되지. 왜 유크리드 기하학을 전도했냐? 근데 여기서 전체적인 그냥 핵심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사상, 기독교 사상, 카톨릭 사상, 혹은 뭐 플라톤 서양 철학 사상이 다 기하학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 이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앞에 파트 읽으면서 철학하는 길을 알아야 된다. 서양 사람들의 그 생각의 길,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길, 아니면 플라톤의 그 생각의 길이 이 기하학이라는 걸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하학이 그 생각의 길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서양은 연역적인 사고방식을 되게 으뜸으로 삼고 연역적인 사고방식, 연역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기하학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냥 내용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은 기하학적인 수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세상에 예를 들어 이런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뭐 A 공장에서 찍어내요. 얘를 똑같이 한 대를 또 찍어내도 얘랑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진짜 이 굴곡을 갖고 똑같은 질감을 갖고 한 개를 또 생산할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 하나와 똑같은 하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하학, 이 수학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우리가 사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생각에서만 가능한, 그 관념 안에서만 가능한 거고 네. 실제 사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완벽하게 그 1대1 대칭이 안 되니까 뭐 눈물 뭐 비유도 하시는데 눈물이 사람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리지만 그 한 방울이 그 방울마다 그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과도 모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아이폰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모양이 조금씩이라도 되게 그 미세한 오차가 있을 텐데 완벽한 그 현실 세계에서는 1 플러스 1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기하학은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 기하학 자체는 그러니까 뭐 관념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뭐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게 연역이잖아요, 이게. 그쵸. 그냥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현실 세계에는 일단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했지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었던 그런 대전제도 아하. 이거는 연역으로 또 취급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알 수 없죠. 안다고 할 수 없고 안 죽은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데이터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철학에서는 스스로 명백한 것이 실제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현실 세계에서도 스스로 명백하고 이것이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연역이라는 건 없다라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 기하학, 서양의 가장 근본인 수학은 연역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셨겠지만 삼각형의 그 세 각의 합은 180도다. 이게 공리잖아요. 기하학이잖아요. 공통의 이치 법칙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또 던지세요. 그럼 진짜 삼각형의 내가 그 세 각의 합이 180도일까? 한번 각도기로 재어보자.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는 2부 잠깐만 좀 빠른데요? 좀 더 되나요?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나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네. 저도 그냥 외웠어요. 그냥 삼각형 당연히 그려놓고 그 당연히 어떤 삼각형을 모양이 어떠하더라도 삼각형의 그 각들의 합은 180도야.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저한테. 근데 실제로 재보면 180도가 아니래요. 아니죠. 되게 깜짝 놀랐지 않으셨어요?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한 자로 줄을 그어도 혹은 포토샵이던가 프로그램을 빌려도 정말 초현미경으로 당겨보면 굴곡이 어긋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60도라고 잴 수가 없어요. 진짜 조금씩 예를 들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선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기도 하고. 그러면 60도가 될 수 없고 59.9999 8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각의 합이 60, 18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는 180이 될 수 없다. 그냥 관념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포토샵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그란 원을 그려보시면요. 그 동그란 원을 그려보시면 멀리서 축소화시키면은 아주 매끈한 원 같아 보이죠. 우리가 캠퍼스에 그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그 최대치로 확대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픽셀이에요. 맞아. 네모난 조각들의 색칠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이 원은 알고 보니 사각형이에요. 또 포토샵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는 진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요.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것도 점은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잖아요. 네. 우리가 점을 찍는다 하면. 맞아. 근데 이게 존재하나요? 내가 가장 작은 단위를 어떻게 긋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막 예문이 나오는데 어떤 갑순이가 선생님 제가 기가 막히게 연필을 깎는데 진짜 날카롭게 깎아서 종이에다 탁 찍으면은 아주 작은 점, 세상에서 제일 작은 점이 됩니다라고 할 텐데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작은 점이고 여기를 또 양자역학적으로 막 들어가서 더 작은 점을 찍는다면 과연 점이라는 그 개념 가장 작은 그 단위가 될 수 있냐? 없다. 점도 모순이라는 거고요. 점이 그러니까 점의 정의가 질량이 없어야 돼요.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어야지 점이에요. 근데 존재할 수가 없죠. 실제 세계에서 질량도 없고 부피도 없는 점을 과연 찍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어떤 점을 찍더라도 질량과 부피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맞아요. 그리고 그 선은 점과 점 사이,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라고. 맞아, 이렇게 정의를 이게 실제로 저희 칸트 때 예문으로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 선은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다. 그렇게 정의하죠. 보통.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문. 그러니까 즉 진짜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연역으로 봤구나. 이거를 분석 명제로 봤거든요. 근데 과연 이 최단 거리라는 게 있을까? 이 최단 거리는 두께나 넓이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넓이 없는 선이 가능할까? 즉 여러분들 뭐 PPT든가 포토샵 보면은 사각형 살짝 그려보시면 얘를 데이터화해가지고 뭐 1픽셀에서 0.1,
0.001, 0.00001을 해도 아무리 얇아져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있지 선은 당연히 0이 되는 순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선이라는 그게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그 점과 점 사이의 그 사이를 아무리 작게 만들어도요. 맞아요. 원이란 한 점에서 동일한 거리들의 점들의 집합인데 이것도 과연 있겠냐? 맞아. 그리고 원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평면 이런 것도 평면이라는 게 도대체 있을까? 평면이 되려면 높이가 없어야 될 텐데 맞아. 높이가 없는 평면이 존재할까?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게 그래서 핵심입니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요. 기하학의 모든 현상은 사물의 체계가 아니라 사유의 체계다. 기하학의 모든 현상은 사물 체계, 이 사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 사유의 체계다. 그래서 2부 시간에 갈 건데요. 2부 재밌을 제가 거예요. 이거를 왜 쉽게 읽었고 인상 깊게 읽었냐면 이 내용들이 좀 깊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도올 선생님 영상 유튜브에 수학과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가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또 나오나 이 얘기가? 이거 예전에 강의하셨던 건데 제가 이걸 보고 진짜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 이야기가 한 1시간짜리로 풀어져 있는데 수학을 이래서 배워야 되는구나를 전 진짜 많이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정말 많이 자랑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도 진짜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책에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진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이 내용만큼은 정말 그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썸네일에 아마 이 분필 2개 들고 계신 그 썸네일이 있을 거예요.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가? 도울, 수학, 뭐 영어 이렇게 쳐보세요. 여러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에서 늘 강조하는 거 생각의 길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도울 선생님이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시잖아요. 그게 이게 어떤 사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뭐 명제, 기하학은 사유의 체계다. 이걸 외우는 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이번 주 좀 2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보통은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이 줄을 그은 것만 보통 봐요. 한 번은 그냥 쫙 읽고 두 번째는 그냥 줄 그은 거 위주로만 쭉쭉쭉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도 돼요. 다른 책들은. 그런데 이 책은 도울 선생님 특징이 흐름과 맥락이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스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의 문장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게 다 맞물려 윤님도 느끼시죠? 모든 문장들이 맞물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책만큼은 꼭 한번 사서 통째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치밀하게 전개한다는 게 어떤 건지 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나오는 말들은 어려운 말들이 없어요. 되게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쉽게 풀어냈는데 깊이가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이 생각의 길을 한번 보세요. 생각의 길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 시간으로 이렇게 236페이지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바로 저희는 2부 시간 때 계속 이어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겠네요.